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밤을 밝힌 한 불굴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실에서 쫓겨났던 문제아가 어떻게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토마스 에디슨의 끝나지 않는 도전과 열정의 기록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빛을 쫓는 불굴의 영혼.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밀란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알바 에디슨. 훗날 세상의 밤을 밝히고 삶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꿀 위대한 발명가가 될 아이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에디슨은 천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은 그를 전응하라고 불렀고, 그는 결국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학교라는 틀에 갇히기엔 그의 호기심은 너무나 뜨거웠다. 어머니 낸시, 엘리엇 에디슨은 아들의 비범함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직접 아들을 가르치며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다. 에디슨은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책 읽기와 실험에 몰두했다. 특히 과학 서적에 빠져들면서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발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열차 안에서 신문과 사탕을 팔기 시작했다.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신문을 인쇄하고 화학 실험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의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그는 청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 불행을 오히려 집중력을 얻는 계기로 삼았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이 된 에디슨은 보스턴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신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다. 그의 첫 번째 발명품인 자동 투표 기록기가 탄생한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그의 발명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발명품의 실용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기술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었다. 이 실패를 통해 에디슨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명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1876년 에디슨은 뉴저지주 멘로파크에 자신의 연구소를 세웠다. 이곳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에디슨은 이 연구소를 발명 공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수많은 조수들과 함께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실패는 그에게 좌절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멜로파크에서 에디슨의 첫 번째 위대한 발명품인 축음기가 탄생했다. 사람의 목소리가 기계에 담기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를 멜로파크의 마술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에디슨의 진정한 목표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조명은 가스등이나 아크등이었는데 이는 매우 비싸고 위험했다. 에디슨은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구의 상용화에 도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879년 10월 21일 그는 마침내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전구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구는 무려 40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 전구의 성공 이후 에디슨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그는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1882년
그는 뉴욕시의 펄 스트리트 발전소를 건설하고 최초의 상업용 전력 시스템을 가동했다. 밤이 되면 뉴욕의 거리는 에디슨의 전구로 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또 다른 경쟁자를 낳았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와 조지 웨스팅하우스였다. 이들은 에디슨의 직류 DC 방식 대신 더 효율적인 교류 AC 방식을 주장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전류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교류가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에디슨의 발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화의 시초인 키네토스코프를 발명하며 시각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축음기를 개량하여 디스크 형태의 레코드를 개발했다. 또한 광산 채굴 기술, 배터리, 시멘트 제조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명품을 내놓았다.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만 해도 무려 1093개에 달했다. 말년의 에디슨은 삶의 마지막까지 연구와 발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헨리 포드와 함께 새로운 발명에 대해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다. 1931년 10월 18일, 그는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거기 너무 밝구나였다고 전해진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생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의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호기심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그의 빛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의 마법사 이야기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아십니까? 소년 시절 8mm 카메라로 꿈을 줬던 한 아이는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는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조스로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이티로 가슴 뭉클한 우정을 선사했으며 주라기 공원의 거대한 공룡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죠. 그의 영화는 단순히 스크린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대한 이야기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꿈을 현실로 빚어낸 영화의 마법사. 나는 단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스티븐 스필버그. 할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의 인터뷰를 위해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을 가득 채운 영화 포스터들이었다. 조스, 이티,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의 포스터들이 그의 영화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여전히 소년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가 건넨 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유년 시절, 카메라와 사랑에 빠진 소년. 스티븐 스필버그는 1946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컴퓨터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다. 사남매 중 장남이었던 스필버그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8mm 카메라였다. 기자, 감독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영화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필버그. 저는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는 늘 괴롭힘을 당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제게 위안을 준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사주신 8mm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찍었어요. 비행기 추락 사고를 재현하기도 하고 인형극을 찍기도 했죠. 저에게 카메라는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동시에 저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도구였어요. 그는 12살 때부터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들을 섭외해 8mm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첫 장편 영화는 13살 때 만든 40분짜리 전쟁 영화 탈출이었다. 이 영화는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영되었고 입장료 $1를 받았다. 이 돈으로 그는 다시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 스필버그.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입장료를 받은 $1로 새로운 필름을 사고 배우들에게 핫도그를 사줬죠. 그때부터 저는 영화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영화의 힘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알게 된 거죠.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다 좌절과 성공의 교차점. 대학에 진학할 무렵 그는 영화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2번이나 낙방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재능 없는 풋내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필버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 입학해 연극학과를 전공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그는 매일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문을 드나들며 견학을 신청하고 영화 제작 현장을 기웃거렸다. 그러다 우연히 한 감독의 눈에 띄어 조연출로 일하게 되었고 20분짜리 단편 영화 엠블린을 만들었다. 이 영화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계자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7년간의 계약을 맺게 된다. 기자. 2번의 영화학교 낙방이 감독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스필버그 물론 실망했죠. 하지만 저는 영화학교에 가지 못하면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직접 부딪히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영화 스태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스튜디오를 제 학교라고 생각했죠. 그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작은 기회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엠블린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영화가 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블록버스터의 탄생. 조스와 E.T. 스필버그는 20대 후반 슈가랜드 특급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1975년
그는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을 내놓는다. 바로 조스였다. 거대한 식인상어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그린 이 영화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여름 극장가에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블록버스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기자. 조스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입니다. 당시 감독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드셨나요? 스필버그. 조스를 만들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어 모형이 자꾸 고장나서 촬영이 지연되었고 예산은 계속 초과되었죠.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이 영화가 망하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공포와 스릴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릴러 영화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고 싶었어요. 상어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음악과 사운드만으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시도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조스는 저를 감독으로서 인정받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조스의 성공 이후 스필버그는 미지와의 조,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등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할리우드의 미다스의 손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1982년 그는 또 한 번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바로 E.T.였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한 소년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스필버그. E.T.는 제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담은 작품입니다. 저는 늘 외로웠고 저를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어요. E.T의 엘리엇처럼 저도 저만의 외계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E.T를 만들 때 제 어린 시절의 감정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아이의 순수한 감정들을 영화에 담으려고 했죠. 영화가 개봉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E.T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저는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위로하고 공감하게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도전, 진지한 이야기와 삶의 무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필버그는 상업 영화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진지한 작품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1993년 그는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만든다. 이 영화는 흑백으로 제작되었고 제작비 대부분을 자신의 돈으로 충당했다. 영화는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고 스필버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첫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했다. 기자. 쉰들러 리스트는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어떤 각오를 하셨나요? 스필버그. 그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상업영화 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제 영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쉰들러 리스트는 저에게 숙명과 같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후세들에게 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촬영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스카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게 되고 인류의 비극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스필버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9.11 테러 이후의 혼란을 다룬 위넨 등을 만들며 진지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꾸준히 선보였다. 오늘, 그리고 미래, 여전히 꿈꾸는 영화인 70대 중반에 접어든 스필버그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더 포스트, 2018년에는 레디 플레이어 1을 연출했고 최근에는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영화는 더 이상 소년의 꿈을 담은 판타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기자, 감독님께서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영화를 만드십니다. 감독님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인가요? 스필버그. 저에게 영화는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 저는 제 생각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전히 영화를 만드는 것이 즐겁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흥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꿈을 꾸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빚어내는 마법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스필버그 감독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의 눈빛에서 변함없는 열정과 순수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꿈이라는 두 글자를 현실로 빚어낸 진정한 마법사였다. 그의 영화는 단순히 스크린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때 꾸었던 꿈, 그리고 앞으로 꾸게 될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의 영화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의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오늘은 미키마우스의 창조자 월트 디즈니의 인생 철학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그의 상상력과 열정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전 세계인의 꿈과 희망을 그려냈습니다. 디즈니가 남긴 삶의 가치와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각자의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시작, 어린 시절의 그림과 그림자. 1901년 겨울, 미국 시카고의 한 허름한 집에서 월터 엘 라이어스 디즈니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삶은 훗날 전 세계에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겠지만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은 늘 가난에 시달렸다. 아버지 엘라이어스는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사업 수완은 부족했다. 가구 제작, 농장 운영, 배달 사업 등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린 월트는 아버지의 무거운 얼굴과 그림으로 밥 벌어먹을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친 훈계 속에서 자라야 했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단단한 철문처럼 그의 꿈 앞을 가로막는 듯했다. 그러나 어머니 플로라 디즈니는 달랐다.
낡은 종이에 장난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늘 미소를 지었고 작은 색연필을 사주며 속삭였다. 네가 좋아한다면 계속해보렴. 언젠가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월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어머니의 작은 격려를 평생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움직였죠. 그의 어린 시절 중 가장 빛나던 시기는 미주리 주위 작은 마을 마셀린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기찻길을 따라 뛰놀던 순간, 들판 위로 번지는 붉은 노을, 서로 돕던 이웃들의 따뜻한 정서,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셀린은 제 상상력의 뿌리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던 소리, 들판의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 제 작품 속 행복한 마을은 모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시절의 기억은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들었다. 피터팬의 네버랜드, 밤비의 숲속 풍경, 토이스토리의 정겨운 이웃집 풍경까지 그의 작품 속 따뜻한 세계는 모두 마셀린의 기억이 녹아든 세계였다. 소년의 도전과 전장의 낙서. 10대가 된 월트는 이미 만화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신문사에 만화를 보내며 기회를 엿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포기할 틈도 없이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려 정규군에 입대할 수 없었던 그는 적십자의 지원에 프랑스로 파견되었다. 그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전장을 누비며 차 옆면에 익살스러운 만화를 그려 넣었다. 어느 날 부상병을 태우고 급히 이동하던 중 한 전우가 그의 그림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월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낙서 하나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순간 그림이 제 인생의 길이라는 걸 확신했죠.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평생 그림을 놓지 못할 이유를 찾았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광고회사에 취직했지만 마음은 늘 애니메이션에 있었다. 당시 애니메이션은 짧고 단순한 장난감 같은 영상에 불과했지만 그는 거기서 끝없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러프 그램 스튜디오를 세웠다. 그러나 예술적 열정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다. 경영 능력 부족과 자금난으로 스튜디오는 곧 파산하고 말았다. 월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낡은 코트 한 벌과 꿈만을 남긴 채 할리우드로 향했다. 형과의 동행, 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좌절의 끝에서 월트는 형 로이 디즈니를 찾아갔다. 로이는 동생과 달리 차분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로이, 이번에도 실패했어. 모든 걸 잃었지.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월트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동생의 수많은 실패를 지켜봐 왔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월트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돈 관리는 내가 맡는다.
이 합의는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었다. 1923년 두 형제는 단돈 몇 달러와 낡은 카메라 하나로 할리우드의 작은 차고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 월트가 예술을 담당하고 로이가 사업을 맡는 완벽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첫 성공작은 오스왈드 더 럭키 레빗이었다. 이 토끼 캐릭터는 큰 인기를 끌었고 디즈니 스튜디오는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배급사 유니버설이 오스왈드의 저작권을 교묘히 빼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월트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절망적인 기차 여행길에서 그는 옆에 앉은 아내 릴리언에게 울분을 토했다. 내가 만든 캐릭터를 빼앗기다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때 릴리언이 말했다. 오스왈드? 이름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좀 더 부드러운 이름은 어때요? 미키는? 그렇게 미키마우스의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충격적인 배신을 겪고도 월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우린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를. 미키마우스의 탄생과 애니메이션의 혁신. 1928년 세계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단편 증기선 윌리가 공개되었다. 당시 애니메이션은 소리가 없었지만 월트는 미키마우스에게 생생한 목소리와 효과음을 불어넣었다. 영화관 스크린 속에서 쥐가 휘파람을 불고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경악했다.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증기선 윌리는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했다. 한 기자가 월트에게 물었다. 디즈니 씨, 왜 하필 쥐입니까? 모두가 싫어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월트는 웃으며 대답했다. 쥐는 작지만 영리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존재지만 저는 그 안에서 따뜻함과 유머를 봤습니다. 미키는 우리 모두의 작고 친근한 친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미키마우스는 곧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연 혁신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다.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 무모한 도전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디즈니의 바보짓이라 불렸다. 거액의 제작비 때문에 은행에서 빚을 내야 했고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으로 1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웃었다. 사람들은 만화로 울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었죠. 그 순간 저는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디즈니랜드의 탄생. 그러나 영광 뒤에는 위기도 찾아왔다. 1940년대에 들어서며 피노키오와 판타지아가 흥행에 실패했고 높은 제작비로 인해 스튜디오는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파업까지 겹치며 회사는 크게 흔들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정부 선전용 영상을 제작하며 간신히 회사를 유지해야 했다. 그때조차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중요한 건 상상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바로 현실 속의 마법 왕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디즈니랜드였다. 아이들만의 세상도 어른만의 세상도 아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주변에서는 또다시 그를 비웃었다. 거대한 놀이공원을 세우겠다는 그의 계획은 허황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고 1955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의 문이 열렸다. 개장 첫날에는 수많은 문제가 터졌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도로가 마비되었고 아스팔트가 녹아 구두가 망가지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짜 마법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어른들은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았다. 월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기를 원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추억을 되찾는 장소입니다. 끝나지 않은 꿈과 유산. 그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거대한 디즈니월드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진출,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그는 쉴 새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1966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스케치북에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직 완성해야 할 게 많다였다. 월트 디즈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회사를 넘어 애니메이션, 영화, 테마파크,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꿈꾸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한 기자가 생전에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당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월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의 꿈을 놓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좌절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았고 상상력이라는 무기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쫓는 용기와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다.